현 상황에서 너무 경제가 정말 많이 부러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연준의 초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시장에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11월 5일이 선거가 있는데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방향성의 결정은 10월에 결정될 것 같진 않아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특정 지표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샤메 법칙도 그렇고요. 특정 지표가 어떤 경기 침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들을 3주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지표들의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서 이게 경기 침체가 왔다, 이 지표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따져는 봐야 되겠죠. 단순한 지표의 그런 의존성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 지표가 가졌던 통계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전에 거의 90%의 확률로 이랬을 경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현재 시장은 그때와 많이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정말 비슷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인 건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딱 그걸 가지고 단정 짓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의 의존성뿐만 아니라 통계의 규칙성을 발견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왔었던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면, 일단 고용 지표는 계속 회자가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좀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둘 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고용 지표를 보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14만 2천 명,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상치는 16만 명이었는데 그거보단 못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준을 보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놓고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예컨대 좋은 것들은 뭐냐면 어쨌든 14만 2천 명이라는 것 자체가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0.4%로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감안하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이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한 0.1시간 정도 늘었으니까, 자, 일하는 시간도 늘었고, 그 다음에 소득도 늘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침체 수준은 아니고, 요것만 보면 되게 좋은데, 안 좋게 보는 것들은 뭐냐면, 또 단점적으로 찾는다면 뭐냐면 그 직전월 두 달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 이를 감안하면 다음 달에 혹시 지금 나왔던 14만 2천 명도 하향 조정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절성이 있는 건데, 이번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서 접객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 접객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지난 8월이 잘 아시다시피 흔히 얘기하는 바캉스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임시 고용이 많이 늘어났을 건데, 이런 계절성이 사라지면 그게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9월의 지표는 혹시 불안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양면성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경기 둔화는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침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고 둔화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지금으로서는 9월 금리 인하가 25bp가 더 높은 상황인데 이거 갖고 되겠어? 라는 갸우뚱함이 또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실 그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8월하고 이번 9월하고 하락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8월에는 어쨌든 간에 샤메 룰이라는 게 작동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크게 자극을 했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도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응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한 게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이후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반드시 침체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못했지만 미국 경제 70%를 바치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좋았단 말이에요. 소매 판매도 나쁘지 않았고, 그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지표들이 사실 침체를 가르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도 고용지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발표되고 나서 지수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건 뭐냐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가 아니면 존 윌리엄스 총재가 0.5가 아닌 0.25 의견을 내비추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들이 그렇게 내비친 건 아닌데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보는 건 뭐냐면 경기 둔화는 알겠고 이 둔화가 더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선제적으로 좀 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25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라는 그런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 이렇게 보였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인지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으려면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연준 이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0.25보다는 시장은 0.5를 더 바라고 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어떤 그 경제와 관련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사실 현재는 시장에서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25bp 날 경우에는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다. 이후에 좀 시장 자체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지표의 의존성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해소되면서 뭐 일각에서는 역전이 됐을 때부터 뭐 이게 전조 증상이다, 침체에 뭐 그렇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해소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러면 그 시점인가, 또 긴장해야 되나, 또 걱정을 하려면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장단기 역전에 대한 해소, 이거 의미부여를 어디까지 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게 통계적 규칙성이죠. 제가 아까 통계 규칙성은 조금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편인 거고, 그 통계 규칙성을 보면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해소되고 얼마 안 지나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게 통계 규칙성의 함인데 이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게 해소되면 경기 침체가 왔지라는 걸 잘 살펴보면은요, 결국엔 2년물이, 그러니까 보통 3개월물하고 10년물을 가지고도 하지만 미국제 기준으로 통상적으로는 2년물, 10년물을 보셔도 괜찮거든요. 결국엔 10년물보다 2년물이 더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채 3개월물이나 2년물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해요. 바꿔 얘기하면 10년물 같은 어차피 경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경기는 완만하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년물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금리를 추세적으로 급격하게 인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고 또 금리 인하를 중간에 하다 말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 가정은 뭐냐면 지금 내리고 있는 금리가 정말 급격하게 내려가서 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릴 거라는 가정을 깔면 그게 경기 침체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률이 정말 급등할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그 데이터로 전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 상황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이란 국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를 제로까지 급격하게 낮출 가능성도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현재 있는 장단기 금리가 현재 역전됐을 때 침체가 온다라는 것도 이미 시장에서는 뭔가 유의성을 잃었지만 이게 해소된다라고 해서 또다시 이게 침체를 유발한다라고 꼭 얘기하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했었을 때 왜 실업률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분야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지표에 이렇게 함의성을 많이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대부분 통계학과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공통적이에요. 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분들 나름대로는 의견이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유의성 있는 것들을 발표를 해주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국에서 만약에 실업률이 급등할 때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그렇죠? 근로시간을 먼저 줄이고 그렇죠. 두 번째 그 근로시간 줄이는 거 가지고도 안 되면 사람을 안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도 안 되면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보면 근로시간이 줄었나요? 늘었죠. 늘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용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실업률이 급등하기 전 단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표를 따져볼 때 이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둔화는 맞지만 이걸 급격한 뭔가 실업률 상승에 따른 그거에 따른 어떤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갈 거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른 시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물론, 부분에 예. 있어서 기후 이슈가 이번에 반영됐다는 걸 보면 더 상쇄하는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기후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혹시 허리케인을 반영해서 조금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 발표된 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잘못 본 거겠죠. 그래서 고용이 조금 더 예상보다 좀 둔화되고 있다는 데서 무게 중심이 실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둔화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그 둔화해야 되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급격한 실업률의 증가로 있기까지는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있다. 바꿔 얘기하면 이 기간 동안 연준이 정말 금리도 많이 내려주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면 현 상황에서 너무 경기를 극단적으로 침체로 몰아간다던가 아니면 경제가 정말 많이 부러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표들은 이렇게 나오고 해석들은 물론 이제 이사님은 이렇게 해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에 뭐 이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25bp를 인하했다. 시장은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경기가 부러지진 않나 보다라고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5bp 또는 50bp,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죠. 0.25% 또는 0.5% 뭘 하든지 간에 사실은 뒤에 연결된 점도표하고 연결이 된다라면 문제가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0.25를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그 뒤로는 뭐 B컷, 즉 0.5%를 두 번 이상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운용의 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도 아마 저희하고 똑같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시장에 어떤 그 굉장히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어쨌든 시장의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11월 5일이 선거가 있는데 뭐 우리 성상현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걸 앞두고 있다라면 10월 시장을 뺄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추석 때 있게 될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뭐 시간이 지나서 11월에 금리 내리면 이미 11월 5일이 선거인데 이미 게임 오버가 될 거니까. 네. 그럼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연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걸 충족을 시켜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착륙으로 진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겠구나라는 어떤 시그널을 그 시점에서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준을 보실 때 0.25냐 아니면 0.5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점도표와 연결을 해서 그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 연계해서 그 마사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연준의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발언에 시장이 실망했던 건 뭐냐면 0.25라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를 있었던 거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물가 반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고용의 중요성도 있고 아니면 물가 재발의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그동안은 저울질을 했던 건데 예. 아직도 그 두 사람 그 저울질을 했던 거예요. 뉘앙스를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급격한 금리나 또는 아니면 조금 비컷 이런 거 잘못 날리면 혹시 물가를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조금 했기 때문에 0.25로 얘기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9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정말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초점을 굉장히 맞출 거고 그를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지표에 의존했잖아요. 지표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지표는 항상 경제 뒤에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어떤 톤의 변화가 있다라면 저는 생각보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말씀은 장황했는데 연준의 가장 큰 변화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후행적인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대응 방식을 바꿔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만약에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연준의 운용의 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있어야겠죠.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시장을 휘청이게 하는 두 개 축 하나를 얘기했다면 또 하나는 BOJ 쪽이거든요. 엔화 강세에 대한 뉘앙스들이나 전망들이 계속 또 나오고 BOJ에서도 다시 한번 그 스탠스를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뭐 오늘은 8월 초에 나왔었던 것만큼 우리를 이 산으로 뭐 떨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똑같은 질문 3주 전과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감들 여기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엔캐리 청산이라는 건 결국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엔화가 초강세로 갈 때 벌어지는 일일 거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예컨대 일본이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네. 동시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서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예.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엔화 강세로 가면서 사실 엔캐리가 청산되는 게 그렇죠. 기본적인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처음엔 금리를 내리겠지만 이미 그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됐고 현재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여기서 강하게 금리 올린다라고 지져야 개로 얘기하면 지져야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일본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두려우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완전히 중단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엔이 약세로 갈 거잖아요. 그럼 엔이 약세로 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오게 되고 네. 수입 물가가 올라오면 원치 않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돼요. 예. 바꿔 얘기해서 계속 짖어요. 그죠? 계속 짖어요. 금리 인상 할 것처럼 계속 강하게 얘기하면 N이라는 것 자체가 약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강세를 유지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되려 수입 물가가 낮아져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 돼요. 실제는 그거예요. 아하. 그래서 짖으면 짖을수록 되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N을 일정 수준 강세에 머무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입 물가가 그렇죠?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르지 않으면 나름대로 일본이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도 되니 되려 반대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은 되려 낮추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게 나갈수록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의 지금 내수 경기를 보자면 올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자꾸 이러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진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닐 거니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 극심한 경기 침체로 간다면은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일본이 안 올려도 미국의 금리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갈 건데 예. 그럴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으로 놀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죠. 이전보다 너무 비싸질 거니까. 네. 그래서 관광 수입도 굉장히 줄고 두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게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 증대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런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 주가가 폭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 부의 자산 효과도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되려던 일본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알고 나서 일본이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이 맞든 틀리든 간에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는 그럼요. 명확한 저희가 됐는데 저 기후로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자면 그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BOJ의 밀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막으면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해도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휘청이잖아요. 저희가 3주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짚어주셨던 게 패시브 자금이 늘어나고 알고리즘 매매가 맞아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휘청일 때 알고리즘 매매가 붙여버리면 변동성은 커지는 건 똑같지 않나? 당연히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나타날 때 말 그대로 물량을 많이 쏟아내게 되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결국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네.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뭐 그건 당연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훨씬 더 커질 때겠죠. 예, 일단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는 이거 기술적인 것도 무시를 못 하는데 미국의 주요 지수가 기술적으로 임계치를 하회했을 때 그때도 일단 손절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겠죠. 쏟아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지난 8월에 너무나도 큰 1차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쏟아낸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뭔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여전하지만 그 변동성이 날이 갈수록 조금 더 축소되는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리에 여전히 빅스 지수가 하루에 60% 뛰는 그 그러니까요. 내리가 남아있다 보니까 빅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조건에 닿으면 또 알고리즘 맞아요. 매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빅스 지수를 최근에 역이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빅스가 많이 급등하면 그죠?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취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빅스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오히려 주식을 사도 되는 예. 극심한 변동성 뒤였으니까 반대로 그 빅스가 다시 안정이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이런 매매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걸 역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기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예. 워낙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민하게 근데 역용하는 투자 전략도 가능하겠다 팁으로 하나 더 들어봤고 AI 반도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만 12% 급락을 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건 제 경험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도 보면 어떤 채널 보면 꼭 AI와 반도체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가 되는 데가 예. 있고 어디 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시작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3자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 AI와 반도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쪽 논리를 다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논리도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99년에 했었던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비교를 많이 주시거든요. 예. 그 비교가 일견 타당한 면도 있는데 다른 점들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99년까지 올랐다 그 뒤부터는 처참하게 주가가 그렇죠. 하락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으니 최근에 엔비디아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은 그 핵심의 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견 주가의 모습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주가의 방향은 잘 모르겠고 그 다른 점들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첫 번째 다른 건 뭐냐면 밸류에이션 측면이 다릅니다. 첫 번째 시스코 시스템즈는 PER 즉 퍼라는 게 205까지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많이 빠져서 최근에 한 50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오늘 계산을 못 하고 왔네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뭐 시스코는 버블이었지만 현재 엔비디아는 버블을 논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재밌어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99년은요. 닷컴 버블의 정점과 더불어서 인터넷 투자의 정점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던 인터넷 열풍이 99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70%를 넘어가게 돼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저는 지금도 그때 기억을 하는 게 99년 2000년도 당시에 돈이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컴퓨터 안 사주면 좋은 부모가 아니었을 정도로 그때 뭐 인터넷 붐 열고 그때 ADSL 초고속 인터넷 이런 걸 맞습니다. 하면서 쫙 깔아주던 시대였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다 알기 시작을 했고 이제 모든 대중이 다 쓰는 보급률이 70%대였었을 때 주가가 고점이 나온 거고요. 예. 최근에 이 AI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료 사용률을 놓고 보면 10%가 넘질 않아요. 그래서 전체 보급률만 놓고 보면 시스코는 보급률이 70%일 때 주가가 부러진 거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대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런 AI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면 그 사례를 똑같이 들이댄다라면 시스코하고 비교한다고 보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끄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닐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어떤 장단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통신 장비는 시스코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꽤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한 반면에 엔비디아는 거의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좀 다른 점들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스코 시스템즈 그 당시에 실제 통신 장비가 공급 과잉이었었어요. 예. 공급 과잉이 되면서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GPU가 남아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HBM이 남아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다만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올랐을 때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했는데 네. 지금도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증가율은 눕고 있다더라. 네. 그래서 꼭지가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결과는 나중에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시스코 시스템즈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비교해서 한번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언제까지 200%씩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예,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면 오히려 퍼가 낮아지는 맞아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226%고 영업이익률은 78% 정도 되고요. 예. 참고로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 영업률이 5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말미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AI를 지금 온전히 다 맛보고 있지도 않으니까. 쓰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냥 오픈 AI 있고 챗GPT 한번 써봤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 실생활에 도용도 안 됐었고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실제 99년도, 98년도 때도 그랬었지만 제가 이제 모 기업의 입사 시험을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총 한 10군데 정도 입사 시험을 본 것 같은데 떨어진 곳이 2곳이었고 8곳에 합격했는데 합격해서 다닌 회사들도 꽤 있었고요. 예. 근데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처음에 입사 시험을 볼 때 저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었었어요. 예. 얼마나 할 줄 아냐. 당연히 개구랄 쳤겠죠. 그죠? 할 줄도 모르는데 정말 잘합니다라고 엄청나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입사를 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예. 어떡하지? 나 못 한다고 했는데 못 오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회사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심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약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예. 모두가 외치지만 실체가 없는. 맞습니다. 네. 에피소드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그럼요. 다르고 산업의 발전 앞으로 위치도 이게 다르다. 개인의 어떤 그 엄청난 어떤 비즈니스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저는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AI가 지금 시작점에 있는 거지 99년에 닷컴 버블은 인터넷의 정점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시작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머리와 마음으로 다 이해를 하셨을 그랬을 겁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주가가 막 떨어져. 국내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물론 SK하이닉스는 오늘 낙폭 만회하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그냥 HBM빨로 이렇게 간다면 야, 이거 너무 불안한데? 라고 충분히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위치이자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들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대장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선 판단해야겠습니까? 사실 요거는 우리가 알고는 AI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합해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삼성전자는 AI에 대해서 HBM을 그동안 제대로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예. 주가에 제대로 반영도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조만간 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네. 뭐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고요. 뭐 들어간다라면 조금 이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HBM 쪽 말고 흔히 얘기하는 이전의 일반 반도체, 그걸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디램 가격도 좀 밀린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영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 두 기업이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미국에서도 잘 보시면은요. 사실 이번에 지수 하락이 경기 침체 우려를 제일 크게 반영한 것 같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는 우려를 크게 반영했다라기보다는 이번 2차 하락은 예. 오히려 경기 둔화는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의 대응에 대한 어떤 불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일고 있었던 AI 고점론이 더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실제 미국의 주요 지수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별 밀리지도 않았고 네. S&P 500 지수도 밀리긴 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당연히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관련 반도체 주가도 훨씬 더 안 좋았고 또 지난 8월 중후반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이 8조 원 팔았거든요. 그 8조 원 중에 정확하게 8조 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근에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매도에 나선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두 기업을 돌리기 위한 가장 큰 전초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래도 뭔가 유의미한 저점을 만들어줘야 어떤 방향성을 같이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놓고 보면 둘 다 쌉니다.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뭐 돌릴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시그널만 나오면 돌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이사님의 생각까지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제작진이 정해준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 질문은 드리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반전 트리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요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미국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들, 그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예컨대 AI 중에서 뭐 반도체가 그 중에 하나였을 거고 또 그러면서 전기가 필요하다는 변압기도 그 중에 하나였었을 거고 그렇죠? 또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올랐던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미국이 돌아줘야 제가 오늘 차트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정도의 차이지 미국 지수의 움직임과 한국 지수의 움직임은 모양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좀 많이 다를 뿐인 거죠. 네. 결국 반전 트리거가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야 돼야 되겠죠. 연준의 어떤 대응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는 경착륙 우려가 그래도 완화되는 시점이 뭔가 가장 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국내 요인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불안한 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국내 요인적으로 그래도 볼만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이 적으세요. 왜냐면 뭐 은행주 가지고 내가 주식에서 돈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럴 수 있겠지만 원래 주주 가치의 가장 큰 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에요. 예. 결국 자사주의 주식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퍼라는 공식이 주당 순이익분의 저희 뭐 주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주식 수가 줄수록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기업이 저평가 받기 위해서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마다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성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이득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 미국의 주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그만큼 기업들이 잘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미국은 상장한 기업의 숫자보다 주식 숫자보다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없애버린 주식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고 내려오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주식 숫자가 계속해서 줄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계속 주식 숫자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우리도 드디어 그런 모습들을 갖춘다라면 그거를 제가 볼 땐 작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미국 쪽은 그래서 9월 FOMC는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장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국내 시장의 반전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편에 서 있는 편인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큰 방향성의 결정은 10월에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10월은 어떤 식으로도 반등을 주고 대선 이후에 뭔가 이런 그림이 잡혀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한쪽 방향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시고 또 저희들 얘기도 잘 들어보시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비싸게 팔 기회는 있으면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한마디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겨 듣고 전략에도 잘 녹여내도록 하겠고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